일타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명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 발언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대만 발언 파장이 이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지금 보니까 강대강으로 또 맞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서로 어떤 정치적 계산이 좀 깔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제일 먼저 다카이치 총리가요.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과거의 일본 총리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왜냐? 그거는 선을 넘는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는데 그럼 왜 다카이치 총리는 그렇게 선을 넘는 발언을 했느냐?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되고 나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총리 되자마자 한 일주일 열흘 고상간에 에이펙이 왔어. 많은 수많은 정상들하고 담화를 했잖아, 그죠? 이게 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점수 따는 그 장면이죠. 세계 정상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거기서 다 웃으면서 좋은 얘기를 덕담하는 게 많잖아요. 중국하고는 안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이 업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요.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에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 일개 정치가로서는 중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중국 싫어하든 말든 오히려 중국 싫어하는 말을 더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정치가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우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켜본 거죠. 총리가 돼서 저 인간이 어떤 말을 할까 현미경을 들고 봤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 하던 그대로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양국 관계에 있어가지고 세계사에서 이거는 세계 대전을 시작했던 그런 어떤 험악했던 상황을 연상시키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네. 격앙된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중국 외교 관리가 일본 관리를 좀 내려다보는 듯한 뭐 구룡 영상도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주국장을 파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죠. 그분을 이제 파견해가지고 중국에서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진위는 이겁니다 하고 설명하러 갔겠죠. 이 광경 속에서 중국은 그걸 받아들이냐면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 말을 했던 말을 취소하지 않는 한은 어떤 얘기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에요. 근데 하시모토 대츠라는 아주 유신의 회, 이번에 자민당하고 연립을 한 유신의 회 정당 있잖아요. 그 정당을 만들었던 하시모토 대츠라는 이 변호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본의 아주 국장이 중국에 가서 설명하는 요 순간 일본은 패한 거다. 이번 중국과의 대결에서. 그거는 뭐냐? 아쉬운 쪽이 가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이 굴하고 들어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잘하는 그죠. 외교 보면은 이 영상 같은 걸 중국은 뭐 어쨌든 충분히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메디어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의 파트너인 중국 외무성의 아주국장이 아주 고압적인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복장도 평소 보통 입는 양복이 아닌 인민해방군 같은 복장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는 같은.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담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볼 때는 옆에 통역이 뭐라고 얘기 막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그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약간 귀 기울여 듣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상으로 딱 나오면 고개를 숙인 같이 보이는 거죠. 중국은 그걸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 관용차 번호 37-77도 논란의 중심에 섰더라고요. 이게 중일 전쟁 어떤 발발 원인이 됐던 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중국을 자극하려는 정치적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면은 참 일본은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겠어요. 역사 속에 일본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수 합리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역대 총리들. 지금 이제 다카이치나 아베 같이 그렇게 우익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랄까 약간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들도 되게 많았어요. 키도 크고 키가 크다는 게 뭐냐 마음이 넓고 뭔가 대국을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베 총리나 이 다카이치 여자 아베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요. 중국하고 한국을 비난하고 막 까는 걸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총리 선거 때는 총리가 안 됐던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되기 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나치를 지지하는 정도의 사람이고요. 야스쿠니 진자는 중국이 뭐라든 한국이 뭐라든 그냥 간다. 그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사과를 하냐고 우리 선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도쿄 재판을 전쟁 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쿄 재판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의 총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드러운 얘기를 한다 하지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정치가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장 우익적인 인사입니다. 일본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그 숫자 방금 얘기하신 거 그런 것들 그걸 조금이라도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못하죠. 지난번에 아베도 분명히 731이라는 숫자가 있는 훈련기를 탄다고 시행 비행한다 뭐 그런 그게 모르고 했다면 바보고요. 했다 그러면 사악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나이 총리도 이건 일본 정치가들 정말 이거는 아주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민당 내가 지난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높게 평가했어요. 왜? 합리적으로 발언을 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게 일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 아베나 이 여자 아베라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행동까지 가냐 이거죠. 보통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 방금 말한 이 수치를 모르고서 했다 그러면 바보고 알고 있다면 사악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중국이 일본 관광 이제 제한하고 수산물 금지, 유학생 통제, 사실상 이제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실물 경제에 꽤 타격을 아무래도 주겠죠. 당연히 네. 주겠죠. 당장 이제 여행객들을 못 가게 했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한 54만 건 정도가 캔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건수들은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단체 여행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2.2조 엔 정도의 손실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돈으로 한 20조 엔 정도. 또 유학생을 못 가게 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유학생들이라는 게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방대학 가보면 중국 유학생들 많아요. 왜 그러냐? 지방대학들이 재정이 그 중국 유학생들을 받지 않고서는 꾸려가기가 힘들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는 또 중국에서 이제 윤택한 사람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뿌릴 거라고요. 마찬가지 일본도 똑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도쿄 대학 같은 데 가보면요. 중국 유학생들이 박사과정 한 30-40%될 거예요. 퍼센트로. 그만큼 중국 유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공대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뭐랄까 이공대는 실험도 하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대학생들은 사실은 대학원 진학 별로 안 해요. 왜? 대학원 진학한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거나 또 봉급이 더 높아지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교수 입장에서는 대학원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하려면은. 근데 중국 유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안 오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일본의 피해는 꽤 뼈아픈 거죠.
당장 이제 무역 구조만 봐도 일본이 좀 불리해 보인다라는 네. 시각이 많더라고요. 일본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20%가 그렇죠. 넘는데 중국의 대일 의존도는 4에서 한 5%에 불과하고 장기전으로 갈수록 일본 경제만 좀 불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중국한테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할 때 얼핏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이제 그거는 이제 워낙 일본께 좋으니까 중국에서는 어쨌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하는 게 좋겠죠.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행패가 있잖아요. 소재 세계를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삼성을 무너뜨리겠다. 그 작단을 한 인간들이잖아요. 중국한테도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본래 하던 그 행태는 네네네.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잖아요. 네. 예,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중국은 미국이 지금 온갖 규제를 다 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쪽은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중국은 그 규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왜냐? 시장 자체가 워낙 넓으니까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니까 투자를 막 정부가 마구 그냥 쏟아붓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중국 대학들 보면 세계 랭킹에서요 거의 톱 클래스들이 많습니다. 20위 안에요.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일본은 도쿄대가 20위 아마 안에 못 들어가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에는 2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대여섯 개가 된다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중국의 최첨단 그 공업 기술이라든가는 거의 미국하고 경쟁을 할 정도고 미국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하이테크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본이 뭐 소재 부품 장비 그거 규제한다고 그게 영향이 얼마나 갈까? 미국이 그렇게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도 저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내가 볼 때 중국에게 규제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물론 뭐 일본 여행객들도 중국에 안 가는 거 정도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일본이 엔화가 싸져가지고 여행 거의 못 갑니다. 여행 그 패스포트 가진 비율이요 17%라고 내가 최근까지 얘기했는데 요즘은 10%대로 떨어졌답니다. 거의 해외 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안 가느냐? 내가 볼 때는 못 갑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일본이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맞부딪혀가지고 과연 일본이 성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의 이제 마지막 보복 카드로 히토류 제재가 이제 꼽히는데요. 일각에선 이제 일본이 히토류 자체 채굴이 뭐 준비돼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없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어디 어떤 섬에 그 히토류 재료가 풍부하다. 그 개발하면 물론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히토류가 왜 중국이 그렇게 전 세계 70% 정도인데 왜 중국이 이렇게 많냐 하면은 그 개발하려면요 어마어마하게 산업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악성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공해가 엄청 심하거든요.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부가 통제도 가능하고 워낙 땅덩이도 넓고 하니까 그 지역을 폐쇄하고 뭐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데를 뭐 한다든가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일본같이 그렇게 사람이 촘촘하게 사는데 히토류 물론 저기 떨어져 있는 섬에 그 있다니까 개발은 가능하겠죠. 그거 하려면 공장 세워야죠. 그거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요. 근데 당장 지금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뭐 일본 자동차 뭐 가전제품들 다 뭐 생산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죽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깨갱했겠어요. 네. 중국한테. 예, 그런 거니까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는 카드는 중국이 이거는 완전히 딱 최고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걸 써버리면은 보통 그렇죠. 어떤 뭔가를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실제로 해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네. 한다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큰 거지.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제일 큰. 그러니까 중국은 끝까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케하이치 총리의 완강한 태도에 오히려 중국이 당황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중일 갈등 예상 시나리오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최근에요. 일본에서 국제 정치를 조금 이해하는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하시모토 제츠가 그 실패했다, 패전이다, 패배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국력의 차를 얘기를 해요. 1985년도에
일본이 중국의 6배 정도 됐어요. 국력이. GDP가. 40년 딱 지났잖아요. 지금 중국이 일본의 4.5배예요. 그 사이에 일본은 3배, 40년 동안에 3배 성장했는데 미국은 7배 성장하고 중국은 60배 성장했어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가 통계치를 내가지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과거에는 일본이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80년대 말만 해도 일본의 GDP가 전 세계 18%까지 차지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6분의 1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1, 5분의 1 정도니까 4% 채 못됐다 중국이. 그때 일본은 18%였단 말이에요. 자, 그때 GDP의 1%면은 규모가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그때 1%의 방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4% 안팎이에요. 수치가 조금 다르긴 한데 4% 안팎이라고 그러면 자 18%의 때에 1%하고 지금 4% 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1%. 이 국방 방위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방위비를 2% 올린다. 3.5% 트럼프가 3.5%가 올려라. 그래봤자 과거에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거기다가 엔저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 찌그러졌어요. 한마디로. 일본의 방위비라는 게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얘기했죠. 60배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방위비를 공식적으로는 4, 5%라고 그러지만 저게 10%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본에서는. 그러면 4.5배 정도의 국력을 가진 중국이 10% GDP 10% 쓰는데 일본은 이제 GDP 2% 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량에 있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일본보다 높아요. 방위비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엉겨붙는다. 이게 말이 되냐 얘기합니다. 국제정치학자가. 이거는 나라를 잘못하면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거죠. 이거 제대로 알고 지금 하느냐 이거예요. 국제정치학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일본에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왜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를 그렇게 지지하느냐. 이건 그동안 오바투어리즘이다. 뭐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이제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에 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중국을 탈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캐나다도 이민 가고 뭐 미국에도 좀 가긴 하겠지만 일본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본의 건물을 아예 삽니다. 그리고 그 건물 한 동을 중국인들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서로 그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같이 공동 투자죠.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세를 놔요. 그럼 그게 주로 이제 중국인들 주로 일본에 사는 중국인들 세를 많이 넣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해요. 밤이나 낮이나. 그런데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끌벅적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가보면 막 쓰레기가 막 그냥 막 부러져 있고 분리수거도 안 되고 밤 되면은 중국인들 특유의 그 뭔가 체조하잖아요. 그 나와서 체조하면서 시끌벅적하니까 일본인들이 완전 돌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문화가 아니니까.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혐중이 계속 있는데다가 오버투어리즘에서 중국인들이 막 4분의 1 막 정도 쏟아져 들어와서 그리고 뭐 아무데나 이 표현이 정확하니 뭐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똥도 막 사적이고 그게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중국에 대한 혐중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니까 지지도가 팍 올라간 거죠. 그건 상대적으로 앞에 총리 두 분이 기시다 총리나 이시바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잘 지내보자고 늘 부드럽게 얘기하고 중국이 조금 고압적으로 나오면은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잘 지냅시다. 약간의 저자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게 그게 일본의 우익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엉어리가 맺히고 이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우익들이 할 만한 얘기 다 쏟아냈어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30분 만에 그냥 끝나버린 거죠. 서로 할 얘기만 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속이 후련하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과연 일본에게 도움이 되느냐 할 때 국력을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나라를 정말 급전직하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와 직결된 안보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근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제철이 승인 가능성이 좀 열리면서 일본이 오히려 또 술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내부 기류 좀 어떨까요? 내부 기류는 명백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뭘 불만을 표하거나 할 수는 없죠. 왜? 미국에 대한 비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끙끙 앓죠. 그렇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도 지금 디젤 기관으로서 잠수함을 운행하는 거는 재래식 이제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새로운 에너지라는 게 원자력 에너지죠.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 이런 식으로 딱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죠. 그런데 차세대 에너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갈 거라고. 그거는 9월 달인가 그 뭐 보고서에 이미 나왔어요. 그게 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그렇게 승인을 받는 그 전에 이미 일본 정부의 보고서에 차세대 에너지를 가지고 뭐 잠수함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일본도 원자력 잠수함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의사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공개 발언만 했지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했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그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핵 사문칙도 있고 또 평화헌법 뭐 어쨌든 일본은 핵을 가지고서 무슨 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전쟁과 관련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여론이기도 하고 법도 있고 그걸 이제 개정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쉽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큰 거는요 이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핵 재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처리 된 핵 연료가 거의 뭐 40kg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핵무기를 만들면 한 1000발 이상은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일본이 핵무기를 뭐 수백 기 뭐 가져버리면은 미일 안보 조약 굳이 저렇게 종속적인 미일 안보 조약을 계속 유지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을 건다거나 또 한번 엉겨붙는 거 이것만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가 미국의 정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핵 재처리 기술까지는 그것까지는 그게 한 20% 정도 뭐 퍼센트가 낮으니까 그거는 용인해 주는데 그게 핵무기 만들 정도 되면 8, 90%라든가 막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거기까지는 미국 용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미국이 그걸 용인해 줄까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나 한국 중에 한 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서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굳이 뭐 일본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한테 그 핵 잠수함 연료를 주겠다고 트럼프가 승인할 때는요. 한국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한 겁니다. 충분히 지금 우리 국방력 세계 5위잖아요. 일본을 한참 앞섰어요. 이거는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판매하는 거 이거 미국 다음으로 거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앞으로 계속 팽창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 한국이 해군력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조선업이요, 뭐 수준 높은 조선업은 세계 넘버 원이란 말이에요. 군함 만들고 하는 거 지금 미국이
1년에 군함을 제대로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한 측도. 전 세계에서 0.04%밖에 안 됩니다. 미국 조선업이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한테 해양 패권을 완전히 넘겨줘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관세 협정하면서도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한다. 이거는 미국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업인 거예요. 이게 미국한테만 이익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충분히 이익이 올 수 있는 그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죠? 알래스카 가스 같은 거 그거는 거의 소위 말해 수익성이 없는 것. 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앞으로 이 동아시아를 뭔가 좀 꾸려 나가야겠다. 과거에 일본하고 했는데 이게 명백히 드러난 게 이번에 이 핵잠수함 성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뒤집어졌죠. 속으로는 이게 뭐야? 과거에는 한밀 공조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여기 위계가 딱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뒤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도 일본 지금 현재 내부 경제 지표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 어떨까요? 제일 먼저요.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로서 선출되면서 바로 엔저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총리가 딱 되니까 쫙쫙쫙쫙 올라가가지고 한 10엔 정도 올라갔어요. 1달러당 147엔 하던 것이 157엔. 157엔에서 잠깐 멈칫 하다가 다시 이제 이게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번에 보정 예산을 보정 예산 21조 3천억 엔이나 우리 돈으로 거의 200조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무슨 지금 뭐 산업이 잘 돼가지고 수출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국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국채 찍어낸다는 건 뭐냐? 국채를 찍어낸다는 거는 결국 뭐냐?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국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세계 속에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도 안 됐던 게 지금 1.87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니까 일본이 안고 있는 빚이 엄청나잖아요. 그동안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600조가 넘어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한다고요. 과거에는 어떠냐? 장기 국채도 이자가 0. 몇 %대 1%가 안 됐죠. 단기 국채도 단기 이자도 사실은 마이너스 0.1이었고 플러스 0.1이고 그게 수십 년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다 없앴죠. 그래서 어떻게 0.5%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내년쯤에는 0.25% 올릴지도 모른다. 사실 이번에 이 연말까지 0.25% 올릴 거라고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자마자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다카이치 사나이는 그전부터 지난번 총재 선거 때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그 바보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총리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일본은행이 금리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는 거죠. 못 올리는데 어쨌든 국채가 그렇게 또 많이 찍게 되면은 엔저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엔저로 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수입 물가 높아지면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물가가 올리잖아요. 그게 지금 한 3% 가까이 되는 이제 물가인데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정 예산에서 11조 엔 정도가 물가 대책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엄청 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 얘기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 중국을 때릴수록 자국 내 지지율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좀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철회하는 순간 다카이치 총리는 아마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철회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높았는데
뭐 보고 지지도가 높았겠어요. 앞에 자민당이 그렇게 뭐 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선거 때 그렇게 패배한 이유가 자민당이 금전적인 뭐 부패 이것들 때문에 지지도가 높지 않는데, 그런데 자민당에서 나온 총리가 저렇게 지지도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중국한테 할 소리 다 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아베가 8년 반 가까이 총리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두들겨 패고 한국 두들겨 패서 그래요. 한국한테 그 소재 그거 세계 수출 규제한다 그랬대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아이고 아베 잘한다고 그랬다고요. 한국 삼성을 이제 망가뜨리려고. 그게 일본입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통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요, 전 세계 한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그걸 일본에서는 친근감을 느끼냐 뭐 안 느끼냐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 뭐 한국을 좋아한다, 그게 전 세계 대부분 7, 80%, 러시아 같은 경우는 90% 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낮은 게 중국이고 제일 낮은 게 일본입니다. 거의 한국이 좋다가 30%대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 전 세계가 다 7, 80%, 8, 90% 넘어가는데 가장 한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통계치예요. 일본은 중국도 아주 싫어하고요. 싫어하는 도가 한 8, 90% 되고, 한국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좋아졌다 해봐야 다 젊은 사람들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거지, 5, 60대는 여전히 한국 그 별로 속으로는 전부 저놈들 말이지, 옛날에 우리 식민지 당했던 놈들이 말이지 좀 살게 됐다고 기어오른다, 거의 그런 인식이에요. 다카이치가 그랬잖아요. 기어오른다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인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서 중국 바라보기를, 옛날에는 중국이 얘기했잖아요. 40년 전만 해도 자기들의 뭐 6분의 1밖에 안 됐다고요. 한국 그 당시 30분의 1, 뭐 옛날엔 3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돌아가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은 이제 일본이 2분의 1 정도 됐어요. 중국은 4.5배고요. 그리고 모든 보세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웬간한 건 다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소재 부품 장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각지고 그렇게 살면, 거기다 영토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주변 모든 국가들하고 과연 일본이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느냐,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안 되는데 하시모토 대츠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힘이 약하면서 힘 강한 사람한테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보면 이런 협중 마케팅이 통하더라도 경제가 이제 무너지면 지지율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민당 이제 내부에서 뭐 경제적 리스크나 뭐 외교 갈등을 이제 명분 삼아서 다카이치를 좀 끌어내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아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했던 발언을 처리는 절대 못 하거든요. 못 하는 대신 다카이치 총리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발언을 철회할 수 있느냐 물으면 절대 안 할 거다. 그런데 중일 관계가 일정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카이치 사나이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 하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몇 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 끝까지 이제 중국 그 국민들을 화나게 하면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대만은 분명히 이거는 일국 체제라고 분명히 일본도 그걸 인정하면서 국교 정상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조차도 그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아니 중국이 일본보다 4.5배나 국력이 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외교력은 압도적이에요, 일본보다. 지난번에 에펙 봤잖아요. 시진핑 주석 앞에 전부 정상들이 다 와가지고 막 그게 다 둘러싸가지고 악수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지지도가 높다고 계속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한다든가 한다면은
중국은 끝까지 갈 거라고 나는 봐요. 나는 중국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또 얼마나 또 많은 아픔을 줬습니까? 네. 다 알죠. 그런데 내가 한중 일중 관계, 중일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의 관계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약할 때는 중국도 일본 앞에 살짝 엎드렸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속이 막 뒤틀려도 일본한테 뭘 좀 얻어가려고 아니면 좀 뭘 좀 배우려고 고개 숙이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이 한국한테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최첨단은 중국이 웬간한 건 다 앞서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도대체 뭘 믿고 유일하게 미국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미국도 그렇죠. 이 질문 나옵니까?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미국의 반응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지근하잖아요.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속내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분만큼 명확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일본은 이미 끝났어요. 관세 협상 다 끝났어요. 5,500억 달러죠. 이미 사인했어요. 일본한테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제 뭐 돈만 걷어내면 돼요. 자,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죠. 거기다가 곡물을 완전히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가장 지지해주는 세력이 농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수출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고 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투표를 했더니 예? 중국이 수입을 안 해버리네? 수출이 뭐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앞에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곡물 제발 좀 사주라. 옛날에 그렇게 중국이 일기 내각 때도 중국이 안 사주니까 아베한테 너 좀 옥수수 좀 사주라 그래가지고 하이 헛가리마시다 그래놓고는 안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망해버리고 나니까 트럼프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 곡물 사준다 해서 안 믿어요. 별로. 아베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한 보증수표는 이제 중국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 편을 듭니까? 안 들죠. 거기다가 중국은 일본보다 4.5배나 국력이 단단하고 시장이 넓어요. 트럼프 미국 제품하고 뭐 하여튼 미국하고 협상할 건덕지가 훨씬 많은데요. 중국이래. 앞으로 해야 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편 들겠어요? 나는 명확하게 중국 편 들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과연 농론할까? 가장 실패한 게 미국의 의도를 잘못 읽었다. 이게 결정타라고 나는 봅니다. 이제 우리 생각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중일 갈등이 사실 한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뭐 한중일 정상회의도 뭐 무산되고 외교적인 아무래도 부담도 있을 거고요. 한반도 안보 문제까지도 이제 좀 넓게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요? 전부 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쟤 둘이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멱살 잡고 막 흔드는데 옆에서 그냥 쳐다만 봐야 돼? 아니면 말린 척하면서 속으로 웃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옆에 일본도 그렇고 이웃이고 중국도 이웃이고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이 삼국이 이합집산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 편을 든다, 누구 편을 든다 이거는 단락적인 얘기고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중국과 아주 험악했던 적도 있었고 일본하고 아주 험악했던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험악하게 되면 이쪽하고 손잡고 이렇게 험악하게 되면 이쪽하고 손잡고 이게 국제 정치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하는 게 이게 외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치고받고 싸울 때는
어느 한편에 들게 되면 한편하고는 적이 돼요. 굳이 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중간에 있으면요. 양쪽하고 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는 조금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다만 이제 서로가 양쪽에서 손잡고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쪽에 끌려갈 거 아니에요. 이쪽에 너무 힘껏 끌어다니면 여기 우리가 이쪽이 잠수하면 이게 탈골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 못하게 뭐 하는 것도 하고 조금 실리를 챙길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뭐 국제 정치라는 게 내혹합니다. 이럴 때 어부지리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 게 챙길 수 있을 때 못 챙기는 것도 바보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에 못 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행객들을 바로 주변에 선진국인 일본이나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서울병 같은 얘기도 들립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한쪽의 물꼬를 딱 막으면 한쪽 물꼬는 터주는 게 이게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쪽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해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막 또 한국에서 막 데모해가지고 중국 혐중 막 데모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그걸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혐중하는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도 그러고 있어. 이걸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지금 이 호식이 왜 혐중을 일으킵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거기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중국과는 좋은 얼굴을 하면서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우리 혜택들은 우리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영토 문제를 가지고서 일본은 중국하고는 senkaku 제도 자위다오 거기에서 지금 계속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뭐 러시아하고는 북방 영토. 그런데 이제 한국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또 문제 제기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하고 독도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이건 전략적으로 아주 바보짓이에요. 그걸 중국이 딱 간파해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다케시마 무슨 전시회를 뭐 좀 확장해가지고 뭐 전시한다 이러니까 또 중국 기자가 또 중국 외무성 그 대변인한테 또 질문을 또 던져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해요. 중일 관계 속에서 지금 험악한 중일 관계에서 왜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도된 질문인 거죠. 딱 던지니까 아니 지금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들 땅이라 그러면서 저런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일본은 주변 국가들에서 악성 발언을 뭐 늘려가 주변 국가들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악성 발언이라고 그랬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명백히 모든 그 내포된 뜻은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이 악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토 문제에 있어서 한국 편을 든 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중국이 한국 편을 들었다. 그게 뭘 말하냐? 한국 너 우리 편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내 편 해라. 그거거든요. 영토 분쟁 너 편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로 와.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일본은 러시아하고는 저 어마어마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요. 그 땅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오키나와의 두세 배 됩니다. 영토 전체를 다 따지면. senkaku 제도는 어느 정도냐? 독도의 50배. 그리고 그 해역까지 합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게. 그 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해역이 senkaku 제도를 갸오이다오를 중국이 차지하는 순간 그 해역이 쭉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게 해양 영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오키나와입니다. 중국이 오키나와를 옛날에 너희들 땅이었냐? 일본이 너희들 땅이었냐? 그 옛날에 중국한테 조공바치던 나라다. 500년 가까이 중국한테 조공바치던 나라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삼켰잖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대만을 가지고 너희들 땅도 아닌데 거기 왜 들으냐?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가지고 중국이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거기에다가 한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벌일 거냐? 내가 볼 때는 바보짓인 거예요.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바보짓인 거예요. 최소한 한국만큼이라도 내 편으로 끌려면 최소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영토 분쟁을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죠. 일본이 뭐 중국은 워낙 QR페이로도 앞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좀 빠른 편인데 일본은 현금 결제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아직도 이 결제에서도 뒤처지고 있잖아요. 네. 일본인들이 이렇게 좀 현금을 좀 신뢰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다는 큰데 탈세. 각 기업들이나 일반 식당들이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그만 식당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면은 10% 그건 뭐겠어요? 얘기 안 해도 그건 빤하잖아요. 그 일본은 지금 다 현금 결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현금을 쓰게 되면은 돈을 좀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얘기는 맞다고 봅니다. 카드 긁으면 막 갈기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근데 1엔씩 세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1,000원짜리가 나오고 뭐 10,000원짜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위조 지폐 문제 뭐 이런 얘기 일본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위조 지폐가 거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금을 쓴다. 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 딱 일본적인 발언이 그런 것들은 정말 항상 재팬 넘버원 뭐 재팬 스고이 뭐 그런 발언 속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거는 귀담아 들을 하등의 이유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요 그게 정부는 전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내 정보를 개인 정보를 정부가 파악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은 현금 사용하는 게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본 정부가 그럼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이 마이넘버 카드 보급에 난항을 겪는 것도 좀 비슷한 다들 비슷한 거죠? 맥락이에요. 네, 정부 시스템을 좀 불신하는 그런 거죠. 왜 불신하느냐 하면은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 개인 뭐랄까 신상 명세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45년 패전하고 나서 1년 후에 은행에서 지불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놨던 사람이 뭐 10%에서 90% 그냥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서 장롱 예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 또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넣어놨다 어느 날 정부가 지불 정지 그래버리면은 그냥 돈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롱 속에다 뭐 몇억 엔씩 넣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안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냐면은 지금 일본의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딜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JP 모건 은행에서 일본 대표도 했었고 투자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본인인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되는 게 멀지 않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보라고.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게 지금 저 미치지 않고서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긴축 재정을 해서 돈을 줄여 나가야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확장 재정을 한다. 이게 그러면 물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럼 물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총리는 금리 못 올리게 하죠. 그리고 또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 가지고 있는 부채 이자가 너무나 팽창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 재정을 펴는 그리고 이번에 21조 3천억 엔이라는 우리 돈으로 200조가 넘는 보증 예산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13조 뭐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배 좀 안 되게 했지만 이 정도로 확장 재정을 피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거다.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적적적적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포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잡지 못하면. 그게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나. 교수님께서 일본 정치를 가부키 민주주의, 뭐 형식만 민주주의인 계급 사회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과 달리 정치적 역동성이 일본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 체제 차이가 앞으로 두 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어떤 격차를 만들어낼까요? 일단 그 계획이 안 되잖아요. 계획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민당이 계속 정치를 잡으면 한번 보세요. 자민당이 지금 계속 지금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 자금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중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자민당이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정권 잡고 있는 이유가 이권이거든요. 이권. 그래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자민당에다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자민당은 이게 꾸려 나간단 말이에요. 정치를.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아베 총재 시절에 그 중진 국회의원들 그 대부분 다 그 정치 자금에 걸려 있어요. 부패에. 근데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 부패 핵심적이었던 인물을 간사장 대행으로 앉혔어요. 정치에 있어서 총리 다음에 간사장이에요. 제2인자예요. 거기 그 자리가. 거기에 가장 그 부패했던 인물을 앉힌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공명당이 떠나가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민당이 정권 잡는 한은. 그러니까 이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계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현재 이권을 챙기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현재가 제일 좋은 거야. 계획이 되고 바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권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은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혁신 지수에서 세계 거의 톱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일 역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세상에 혁신 없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일본은 혁신 없으니까 디지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되면 아날로그 사회라는 게 소부장 아무리 좋아봐요.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소부장 아무리 좋아봐야 소부장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조립해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은 이 소부장의 부가가치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릴 때 화구 필요하잖아요. 화구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쓴다 칩시다. 그 수천만 원을 칩시다. 그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 얼마입니까? 수백억도 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도구가 아무리 좋아봐야 부가치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몇백억 단위로 돈을 벌고 수십조 단위로 돈을 버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아무리 진짜 팔아봤자 몇 조엔 단위일 거야. 몇 조엔. 우리는 수십조엔 단위. 일본은 가지고 있는 게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요건 아날로그 사회거든요. 그 아날로그는 기껏해야 20, 30% 많이 그 부가가치 남겨봐야 20, 30%예요. 근데 디지털은요 200% 수천 프로 수만 프로를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하고 한국의 극명한 차이라는 거죠. 모바일 시대에 한글이 일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일본 청년들이 뭐 한국 문화와 시스템을 좀 동경하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일본 하잖아요. 물론 컴퓨터에서는 이제 이렇게 치고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소리 만들고 하는데 근데 핸드폰에서는 절대 안 써요. 일본어. 일본어 그 다 어플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일본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 영어로 다 치거든요. 그것도 네. 일본어로 바로 치는 것도 있고 영어로 치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 영어로 칩니다. 영어로 쳐가지고 일본어가 딱 나타나는데 똑같은 발음인데 일본어 다른 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이 다 떠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또 한문일 경우 또 한문을 또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함원을 내가 정확히 모르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사실은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은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본에서 핸드폰이 있다 하더라도 안 써요. 그럼 우리는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배우면 쓰시죠. 조금 배우면은 쓰시죠. 스펠링이 좀 이상해도 네, 맞춤법이 좀 안 맞아도 손자하고 네, 문자 보내시죠.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뭐 조금만 배우면은. 근데 일본에서는 아예 안 돼요. 나조차도 그러니까 문명률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게. 요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다 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핸드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퍼센트가 한 20-30%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젊은 애들이 한문을 잘 알겠어요? 잘 모르죠. 물론 배우는 중에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문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데 K-팝이라든가 K-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좀 배운다고. 한 달만 배워도 이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네. 기본적으로 밥 먹었어? 뭐 아니면 뭐 좋아? 나빠? 어디 갈래? 뭐 이런 것들은 한글로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론 뭐 일본어도 그런 것 정도는 쉽겠지만 어쨌든 한글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놓고 봤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다다다다닥 치면은 이제 그 스피드가 1이라고 치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어떤 서류를 내고 하려고 그러면 3에서 내고 한 6배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나는 봐요. 이게 국민 전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되겠어요, 한국하고? 나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디지털화에 최적화된 나라가 지금 한글이에요. 한국이고 일본은 디지털화에 가장 이 적응이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저렇게 발전 안 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는 한일 관계 앞으로 장래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 성장의 그 격차를 나는 그렇게 보죠. 우리가 많은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뭐 따라잡았고 그럼에도 사실 엔화의 위상이나 기초과학 힘, 아날로그의 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순수 이제 경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뭐 기본적으로 한국도 어렵다, 일본도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어렵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려운 쪽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안 어려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이제 그게 차이가 뭐냐니까 일본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뭐 그 정년퇴직까지 쉽게 안 자르거든요. 평생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긴 한데 한국은 또 오히려 이제 또 반대로 뭐 40, 50대에서 잘려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아주 레드오션인 자영업을 어쩔 수 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가면 거의 잘못하면 망하는 거죠. 뭐 퇴직금도 다 털어먹고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는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 요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구조 개혁들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대기업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양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흡수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한국을 한번 볼게요. 한국은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LNG라든가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서 그 파이프로 가던 것들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배로 운반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다음 환경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암모니아 같은 거 운반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하이 퀄리티 배 이것들은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빈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한국이 유일해요. 한국 조선업은
한때 어려울 적이 있었죠. 나도 잘합니다. 저 거제도에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에 옛날에 정말 잘 나갔거든. 그게 좋아가지고. 근데 언제부턴가 뭐 직장을 그만뒀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래? 그때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 잘리고 뭐 많이 어쨌다 뭐 그 얘기를 한동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왜? 노동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이게 막 주문은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3년치가 막 다 찼다고요. 야 그러면 제발 임금을 좀 올려줘 가지고 사람들 좀 받아라.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선업들 하는 분들 당연히 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과거에 너무 오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좋은 게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함부로 많은 사람들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많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강력한 게 미국의 수요가 막 무한대. 내가 볼 때 왜 무한대냐 하니까 미국이 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지금 완전히 아까 얘기했죠. 0.04%가 안 된다고. 전 세계 차지하는 비율이. 다 망했어요. 거의 뭐 수리 조금 하고 그런 정도 소규모의 조선 저기 독권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그 군함을 만든다거나 그걸 수리한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그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지금 막 군함을 1년에 뭐 수백 척씩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이게 5년 10년 가버리면 해양 패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미국이 이걸 이제 아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헬프미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형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일본은 내 코가 석자라 그러면서 너희들 배 만들어주고 너희들 수리해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에게 완전히 이제 오해가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도 군함이 막 들락날락합니다. 수리를 기가 막히게 한번 해줬더니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이게 수백조 엔이라고 수백조 원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투자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전순황이 GOP를 26만 개나 우리 주고 갔다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활용하려면 HBM이 이게 제대로 생산이 돼야 되잖아. 그거 제대로 한 데 어디 나라? 한국, 삼성, LG예요. 이거하고 GP하고 합해져야지 이게 어마어마한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지금 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금천하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제일 제대로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요.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뭐 화웨이인가 거기에서요. 다른 어떤 것들은 정말 엄청나다는데 그 AI 그 로봇 있잖아요. 로봇만 그 전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운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했더니 배터리가 3시간 정도 쓰고 나면 방전이 될 그게 6시간, 10시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뭘 하다가 건전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전시를 못 한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는 한국이 지금 이번에도 미국하고 우리 관세 협상할 때 그게 엄청난 카드가 됐잖아요. 그 기술을 우리가 너희들 전수해 주려는데 니들이 한국 직원을 300 몇십 명이나 감옥에 쳐놓고 쇠사슬을 묶고 그러면 우리 기술자 전부 다 철수 다 시켜버려. 그랬더니 바로 미국에서 아쉬운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방위산업 이거 엄청나잖아요. 일본이 제일 불안한 게 방위산업입니다. 한국에 제일 불안한 게. 이 방위산업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하는데 이 방위산업 때문이거든요. 그 방위산업이 앞으로 계속 팽창해 나갈 가능성이 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는 납기하고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군대 이 무기라는 거는 수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격이 다운돼요.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더 경쟁력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것만 해도 일본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이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지 않을 수가 있나고요. 거기다 디지털까지. 우리 어떻습니까? 거기다 한류는 어떻습니까? K컬처는 그걸로 인해서 수출들 많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대기업들 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이 구조를 이건 정부가 해야 돼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잘 케어하느냐, 나는 거기에 달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이 이쪽 보면 망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들 이것만 보고 있으면 한국이 곧 쓰러질 것 같다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 영역을 보면은 어떻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전자정부 전 세계에서 1등에서 3등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효율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일본은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하고. 근데 중국은 또 어떠냐? 중국은 최첨단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미국을 뭐 능가할 정도로 막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쪽은 잘 되는데 전통적인 쪽은 완전히 지금 막 엉망이 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완전히 저기 최첨단 쪽 산업은 고용이 그렇게 또 많이 안 되잖아요. AI가 다 하고 내년 앞으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해나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는 최첨단으로 갈수록 고용 문제가 너무 로봇을 많이 자동차만 해도 그렇잖아요. 로봇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원화된 걸 어떤 식으로 잘 조절해 나가는가? 그 문제만 한국이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간다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경쟁력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오늘은 중일 갈등부터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그리고 일본 내부의 이슈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